사사라는 말이 있죠. 누군가를 스승으로 섬기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말로 사숙이라는 말이 있죠. 사숙은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깊이 본받아서 학문이나 기량을 닦는다라는 뜻입니다. 러시아의 대작곡가 차이콥스키와 라흐마니노프, 두 사람의 관계는 사사보다 사숙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차이콥스키가 작곡한 발레 음악 잠자는 미녀를 포핸즈용, 조금 오래된 용어로는 피아노 연탄용으로 편곡할 사람을 찾았던 데서 시작됩니다. 악보 출판사가 찾아낸 사람이 당시 18살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 다니고 있었던 라흐마니노프였습니다. 라흐마니노프가 완성한 악보에 차이콥스키가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그 뒤로 차이콥스키는 이 젊은 음악가에 주목하게 됩니다. 라흐마니노프가 편곡한 잠자는 미녀 중에 왈츠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라흐마니노프가 음악가로 성장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부터 차이콥스키라는 존재는 그에게 거대한 산과 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직접 가르친 적은 없지만 만년의 차이콥스키는 자기가 죽고 나서 러시아 음악의 길을 이어갈 젊은 인재를 꼽을 때마다 라흐마니노프의 이름을 잊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차이콥스키는 1893년 11월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도 라흐마니노프를 만났습니다. 당시 갓 20살이었던 라흐마니노프가 교향시 바위를 포함해서 그해 쓴 작품들을 보여주자 차이콥스키는 젊은 친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해내다니, 나는 마지막 교향곡이 될 작품 하나를 겨우 썼는데 하면서 격려의 말을 던졌습니다. 마지막 교향곡이라 의미심장한 얘기였습니다. 차이콥스키가 세상을 떠나자 라흐마니노프는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휩싸여서 바로 피아노 3중주곡 비가풍 3중주 2번을 썼습니다. 그 일 자체도 차이콥스키를 따라한 것이었습니다. 차이콥스키는 앞서서 자기 스승 니콜라이 르빈슈타인이 타계하자 그를 추모하는 3중주곡 위대한 음악가의 추억을 쓴 바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라흐마니노프가 차이콥스키를 추모하며 쓴 피아노 3중주를 들으시겠습니다. 죽은 대음악가를 작품으로 추모하고서 그 뒤에 라흐마니노프는 펜을 들 수도 없는 정도의 우울증에 휩싸였습니다. 물론 라흐마니노프의 신경쇠약은 유명한 일이죠. 그 7년 뒤에는 교향곡 1번을 발표했지만 비평가들이 이 작품을 싸늘하게 혹평하자 라흐마니노프는 신경쇠약에 빠져서
신경정신과 전문의 나알 박사라는 분의 치료를 받고서야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일은 널리 알려진 일화입니다만 이런 라흐마니노프의 신경쇠약이 처음 드러난 뿌리는 바로 차이콥스키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라흐마니노프가 차이콥스키를 숭배했던 만큼 그의 작품에도 차이콥스키의 영향은 여러 군데서 드러납니다. 물론 두 사람 모두 투철한 예술적 자아와 함께 강한 개성을 갖췄던 각자가 대작곡가였죠. 하지만 차이콥스키가 남긴 흔적을 라흐마니노프의 작품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처음에 소개해드린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과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의 닮은 모습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두 사람의 다른 작품들 속에서도 닮은 모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차이콥스키는 높은 선율을 계속 더 높게 올려보내고 반면에 베이스 라인은 조금씩 더 낮게 내려보내면서 그 양쪽의 차이가 지어내는 긴장과 고조를 강조했습니다. 이제 들으실 부분은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의 1악장입니다.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은 이 작품에 나타난 차이콥스키의 정신세계를 어떤 대상에 대한 한없는 갈구로 봅니다. 난 그걸 원해. 원한다고. 정말 원한단 말이야. 하고 점점 강세를 더해 나가는 그건 끝없는 갈망이죠. 이런 상행 시퀀스 및 그와 대조되는 베이스의 하강은 차이콥스키의 작품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선율성과 베이스를 반대쪽으로 흘려보내면서 고조시키는 그런 작곡가가 차이콥스키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차이콥스키는 유독 강박적인 정도로 이런 면을 극한까지 밀어붙입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악장입니다. 이번에는 라흐마니노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교향곡 2번의 느린 3악장입니다. 이번엔 먼저 사례만큼 금방 이해되지는 않지만 역시 중요한 두 작곡가가 닮은 사례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교향곡의 1악장이나 4악장은 소나타 형식이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소나타 형식은 쉽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데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해 보고자 하면 이렇습니다. 서주부나 종결부는 곡에 따라서 없기도 하니까 생략하고 얘기하면, 먼저 앞부분인 제시부는 빠르고 강력한 제1주제가 나오고, 이어서 더 온화하고 노래풍인 제2주제가 나옵니다. 중간부는 전개부 또는 발전부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선 앞에 나왔던 두 주제를 여러 가지로 다채롭게 변주하고 뒤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뒷부분은 재현부라고 합니다. 이 재현부는 대체로 앞부분인 제시부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차이콥스키는 마지막 교향곡인 교향곡 6번 비창의 첫 악장에서 이런 모습의 변화를 줍니다. 전개부가 끝나갈 무렵에, 그러니까 중간부가 끝나갈 무렵에 제1주제가 나오면서 이제 뒷부분이 재현부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지 않고 이렇게 나왔던 제1주제를 계속 더 고조시켜서 완전히 클라이맥스에 이릅니다. 마치 전개부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심화 발전되는 것 같죠. 그리고 나서는 분위기를 확 꺼트려 버리고 완전히 일단락을, 매듭을 지어 버립니다. 그리고 비로소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제2주제가 구슬프게 나오고 이제 악장의 끝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구조를 라흐마니노프가 교향곡 2번의 첫 악장에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역시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금 골치가 아팠으니까 이번에는 훨씬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의 해설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약간 저도 귀차니즘이 발동해서 당시 올렸던 영상을 좀 따와 보겠습니다. 이 곡 전체를 끝낼 때 아주 인상적인 세디단 음표 리듬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짠, 짜자자잔. 그런데 라흐마니노프가 이렇게 곡을 끝내는 건 이 곡뿐이 아니죠. 더 유명한 피아노 협주곡 2번도 비슷하고요.
이른바 세상에서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피아노 곡, 뭐 그렇게 알려진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도 그렇게 끝납니다. 더 재밌는 거는 이렇게 끝맺음하는 스타일을 라흐마니노프가 직접 발명한 게 아니라 러시아의 대선배 작곡가인 차이콥스키한테서 빌려왔다는 거죠. 약간 다르긴 합니다. 라흐마니노프는 짠짜자잔 또는 짠짜자자잔 이렇지만 차이콥스키는 짠짠짠짠 이렇습니다. 재미삼아서 비교해 볼까요?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의 사악장입니다. 이번은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차항의 3악장입니다. 이런 걸 보면 두 작곡가는 이 단순한 음형을 일종의 낙관처럼 이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봐, 이거 내 작품이야. 라흐마니노프는 이거 내 거야. 그런데 나는 차이콥스키의 직계 후배고 수제자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이제 끝으로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차이콥스키 발레 음악인 호두까기 인형 1악장의 끝부분입니다. 분위기는 약간 다릅니다. 한마디를 좀 더 심술궂게 보태본다면 차이콥스키와 라흐마니노프에게는 닮은 점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마음이 약하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유리멘탈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세 분은 결은 조금 다른데 차이콥스키는 사실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떻게든 남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했었고 남이 심심해하면 굉장히 상처 입었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기진맥진해하면서 한동안 사람 만나기를 피했다고 합니다. 라흐마니노프 경우는 거듭 신경쇠약에 걸린 바가 있었으니 어느 정도인지 알만합니다. 그런데 차이콥스키가 달랐던 점은 차이콥스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세련된 사람으로 기억했지만 라흐마니노프는 누가 봐도 대인관계에 서툴렀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자 라흐마니노프는 미국으로 건너갔고 만년에는 로스앤젤레스의 할리우드에 정착했는데 그 근처에는 러시아 동포였던 작곡가 스트라빈스키가 살았습니다. 향수병에 시달리던 라흐마니노프는 스트라빈스키를 만나서 러시아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친해질까 궁리하던 중에 스트라빈스키가 꿀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스트라빈스키 집에 초인종이 울려서 스트라빈스키가 나가봤더니 라흐마니노프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다 먹지도 못할 아주 거대한 크기의 꿀단지를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스트라빈스키는 그 뒤로 두고두고 이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도 약하고 대인관계에서 서툴렀던 작곡가가 쓴 걸로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웅대하고 호방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피날레 부분을 듣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